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 윤핵관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혁신위 전체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혁신위의 두 번째 안건을 내놨는데요. 이 밖에도 국회의원 수 10% 감축, 불체포 특권 포기 등 몇 가지를 두 번째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대변인인 김경진 혁신위원에 따르면 이 네 가지는 혁신위에서 공식 의결한 내용이고, 이뇨한 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당 지도부 중진 또 윤핵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는 정치적 권고를 하는 메시지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중진 의원이 많은 국민의힘, 과연 중진들이 이 권고를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혜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새내기 직장인 서현 씨의 인생 첫 기부는 유니세프입니다. 월급 받고 문득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아동후원을 생각했어요. 처음이라 믿을만한 아동 구호기관이 어딘지 요모조모 비교해보고 제 인생 첫 기부는 유니세프로 정했어요. 75년 경험과 전문성의 유엔기관 유니세프.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혁신위의 이뇨한 위원장이 오늘 또 두 번째 2호 안건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크게 두 갈래네요. 보니까 이제 의결 사항이고 권고 사항이 있는데, 의결 사항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삭감, 또 의원 평가 후에 하위 20% 공천 배제, 이렇게 네 가지. 이거는 이제 의결, 혁신위에서 의결했다는 거고, 이건 뭐 총선 때마다 나오는 거라서 다루진 않겠고요. 자, 이제 권고 수준으로 밝힌 게 있는데, 이게 당 지도부 또 중진 의원, 친윤계 의원들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출마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그동안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권고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결이 되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권고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혁신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지만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뭐 무시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권고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요,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의결사항에 포함시켜서 의결을 했었어야죠. 네. 다른 건 의결하면서 왜 이것만 빠져있죠? 근데 혁신위에서 의결이 된다 한들 최고위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것도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혁신위에서 의결해서 올라오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최고위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권고하겠다 이러면요. 최고에서 볼 때 이거 뭐 그냥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최종적으로 최고에서 결정을 하지만 혁신위에서 의결한 안건과 권고한 안건을 두 개가 올라왔을 때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그걸 거부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이미 대표가 얘기한 상태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의결까지 해서 올려보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국민적 비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권고라고 해버리면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고위에서 받을 가능성은 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권고안은. 그렇다고 하면 의결안은 부담이 돼요. 의결까지 해서 올라온 거를 거부해버리면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최고위가 상당히 브레이크를 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인요한 혁신위가 이걸 권고를 한 것도 최고위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우리는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명분 쌓기형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의결 사항도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삭감 이런 거 다 국회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 글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총선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활동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내정됐어요. 지난번에 그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잖아요. 강서 그 보선 이후에 19일 만에.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란 분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골적으로 제가 그냥 분석하기에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앉혔다는 건 그러면서 했던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거기서 그 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속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연속성. 그 지난 사무총장에서 일하던 그 연속성. 그렇죠. 그 연속성이 뭐겠어요? 인재영입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사무총장의 공천 작업을 대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맡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총선 과정에서는. 근데 인재영입위원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인재영입을 한단 말은 새로운 인물을 받아들여서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예요. 인재영입에서 들어온 사람은 대체로 공천을 받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총선 과정에서 사무총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김기현 대표를 못 물러나게 하니까 실제적인 실세라고 하는 이철규 사무총장을 물러나게 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말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하잖아요. 이철규 사무총장을. 그렇죠. 지금 인재영입위원장. 그럼 결국 검찰 출신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상황에서 옹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재영입해서 그 사람들의 공천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사퇴를 시켰습니까? 인재영입위원장 이름이나 사무총장이나 이름만 다를 뿐 이러면요 이만희 사무총장의 역할은 완전히 축소가 되는 거예요. 총선 과정에서 이만희 사무총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대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얼굴 마담 역할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게 인재영입을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와서 다 해버리면 새로운 인물을 찾고 이런 거 이제 사무총장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실세 중에 실세인 이철규 사무총장이 다시 당에서 주도권을 쥐게 만들어서 검찰 출신의 인사들을 더 많이 공천하기 위한, 즉, 영입 인재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더 가까워요. 이철규 의원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장제원 의원은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선 때부터 알려졌고 이철규 의원은 사실은 대선 때는 그렇게 눈에 띄게 친윤이라고 보지 않았지만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그 지역구 사람 아니면은 몰랐었어요. 이철규 의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이철규 의원이 훨씬 더 가깝다고 보여져요. 친윤으로 분류하기에는. 그렇군요. 자, 어제 이제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가 이제 일괄 취소가 됐습니다. 대사면이 아니라 일괄 취소예요. 징계 취소. 징계 취소. 근데 어제 그 천하람 변호사랑 이제 얘기하던 중에 일괄 취소되면은 그 징계 자체를 취소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준석 대표는 다시 대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괄 취소라는 표현을 썼으면?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에서 물러나게 된 게 결국 그거 징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원권 복귀되고 그다음에 대표의 직무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결정했다기보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김재원 최고위원 출마기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혼자만 징계 취소를 해보세요. 얼마나 논란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별 의미도 없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러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별 의미도 없는 걸 왜 하냐. 자기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자기는 총선 출마도 안 하니까. 그렇죠. 아니 조용히 시간 지나면 다 끝날 문제를 다시 부각시켜가지고 괜히 본인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을 왜 하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뭐 신당을 차리느니 당을 나가겠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징계 취소하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김재원 최고한테는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럼요.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도 사퇴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서 반성하는 모습 보인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건 김재원 최고위원을 위한 하나의 수순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이 들러리 쓴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본인들한테 아무런 도움도 안 주는데 마치 시혜를 베풀어가지고 국민의힘이 뭔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이미지 창출에 이용됐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나저나 이준석 전 대표는 글쎄요 원래 예전부터 이제 윤핵관 아주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해오다가 얼마 전부터인가 한 달쯤 됐나요? 대통령을 아주 직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죠. 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뭐 100% 신당 창당 혹은 뭐 무소속 같은데. 또 오늘 아침 또 방송을 보니까 국민의힘에 그냥 남아서 뭐 중앙선대위 뭐 이 정도 자리 주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에 남는다는 게 상상이 좀 안 가서 그런데 남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앵커가 좀 놀랬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천 받을 때까지는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공천이 안 되면 나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해요. 나갈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안 나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천을 신청할 겁니다. 국민의힘에.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공천이 되면 나가지 않고요. 다만 공천에서 탈락하고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는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점은 공천이에요. 본인이 자꾸 12월 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12월 말쯤 되면 이제 공천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4월에 선거니까 아무리 늦어도 1월, 2월엔 공천이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공천 룰이나 아니면 누구에게 공천이 갈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12월쯤 되면. 그러니까 내년 1월 초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와요. 그때까지 기다려봐서 본인한테 출마가 안 되는 상황. 특히 제가 볼 때는 TK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그 지역은 당에서는 노원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노원으로 보내려고 할 텐데 이준석 대표는 TK로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공천에서 삐그덕거려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나가서 다른 어떤 모색을 할 거다. 신당 창당이든. 그러나 그 전에 공천 신청도 안 하고 나간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리고 그럼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느냐. 몸값 올리기예요. 이렇게 해야 붙잡죠. 그래도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직격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공천을 줄까요?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윤석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거든요. 총선이 지금 어렵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데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요. 대선 과정에서 2번 집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도. 그때도 다시는 안 올 것 같지만 또 와요.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꼴 보기 싫고 보기 싫어도 필요하다면 저는 손을 내밀 거라고 생각해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걸 기다리면서 계속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준석 전 대표 개인 공천 주는 거에서 그치면은 절대 안 남고
전체적으로 당을 좀 장악할 수 있는 그 실권을 준다면 뭐 공천이든 뭐든 선거 과정에서 모든 걸 좀 지휘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줘야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기 본인 그 도봉 노원 그 공천 준다고 남을까요? 떨어질 거 뻔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에 TK 얘기를 한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TK로 나가고 싶어 하고 근데 노원로 가라고 당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는 약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그 당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신당 창당을 하려면 자금력도 있어야죠. 조직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준석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조직이 과연 그러니까 자금을 마련해 당을 만들 만큼의 조직이 될 수 있을 거냐. 시간도 지금 촉박하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될 거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자산, 그 대단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걸 포기하고 나갈 거냐. 이것도 좀 이제, 왜냐면 본인이 대권까지 꿈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권을 나가는 게 본인한테 유리해요. 신당을 창당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당 창당은 조금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뭐 한 달여쯤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테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김포 서울 편입 이 후폭풍이 상당히 큰데요.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실적이 너무 커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을 해서 이 프레임을 좀 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전국 선거에서는 불리하다. 예를 들어서 봐서는. 100번 양보해서 뭐 김포나 이런 데서는 뭐 역전을 해서 본인들이 더 유리한 성적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전국적으로 다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산, 대구 이런 데도 사실은 부정적이거든요. 왜냐면 지역 발전에 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균형 발전에. 그러면 지역 중심, 지역을 좀 성장시키고 이럴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니까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게 집중되면 지역은 완전히 이제,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이슈를 던져가지고 이슈를 좀 희석시키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이슈들이 조금 가라앉고 사라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선거에 총선에서 뭐 이게 완전히 게임 체인저 그 정도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이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6초 지나고 있네요.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수도권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이야기가 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면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팩트 체크와 함께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 네. 지역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먼저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부터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이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민들 간담회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 법안을 만들겠다는 이 TF까지 이 구성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여당 차원에서 논의가 진척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다가 국민의힘은 김포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과 인접한 다른 경기 지역 지자체까지 논의를 확산시키겠다는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특히 구리, 하남, 고양 등 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있는 지자체들이 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통해서 이 편입 요구 여론을 지금 중앙당에 또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주민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이 부동산 가치 상승이고 이 서울의 다른 지역들과 이 동일한 행정 체계를 적용받으면서 이 서울의 인프라를 공유하면 땅값과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경기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전철이 신설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 때문에 김포 네.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 또 전철에 대한 기대감까지. 글쎄요, 이건 찬반 시선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또 여론조사 보니까 어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반대의 입장이 상당히 많아서 맞습니다. 글쎄 이게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는데 네. 또 여기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특히 서울 내에 있는 서울 약간 좀 외곽 지역의 그 당협위원장들 중심으로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거 편입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김포시가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 기대 효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반발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도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이 대표적으로 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서울 외곽 지역, 특히 이 도봉 지역의 인프라 확대도 안 되어 있는데 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신경 써야 되는 거냐, 서울시 내부터 좀 챙겨야 되는 과제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도 놓고 보면 지금 안동 예천 행정통합 논의가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동시와 예천군 내에 있는 다른 읍면조차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걸 행정통합부터 하게 되면 오히려 도청 신도시에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안동과 예천에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덜 들어가지 않겠냐. 이 논리와 좀 비슷한 반대 입장이거든요. 예, 서울 외곽 지역이나 우리 안동 예천의 구도심이라든지 외곽 지역 똑같은 논리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단순히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좀 살펴볼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보면요. 이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의 한 구로 들어오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해 있으면 아무래도 지방교부세를 덜 받게 되는데 이 김포시가 지금 받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더 줄어든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안에 들어가면 전철 건설에 이 국비를 더 매칭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비
가 매칭되는 규모가 오히려 더 줄어든다. 이 서울시가 이 김포에 특별시의 예산을 더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안동 예천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이 행정구역이 시군이 통합하게 되면 일정 비율로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법이 뭐냐? 특별법으로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한 없이 무한정 지방교부세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불리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가 우리 지역 입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걸 좀 난감해하고 있고 이 서울시 내부의 불만과 부딪히고 있어서 근데 뭐 중앙당에서 추진하다 보니 대놓고 반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서울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좀 반대가 더 훨씬 많을 것 같고 그런 예상이 좀 드네요. 그 지방교부세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안동 예천 지방교부세를 예를 들어 안동 100억을 받고 있고 예천이 50억을 받고 있다 하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동 예천이 합쳐져서 한 시가 된다. 그러면 이게 100억, 50억에서 150억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120억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배분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비례해서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는데 통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받는 돈이 하나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권 논의에 서울을 더 크게 만들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사실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지방분권과는 원천적으로 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지 않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이 서울특별시 자체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김포시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도권 안에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 내 지자체가 변경되는 게 이게 이 지방균형발전과는 예산이나 뭐 다른 것으로 보나 특별한 관련이 없습니다. 이 경기 일부 지역이 서울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비수도권 사람들도 나도 이제 서울이 된 그 지역 가서 살아야겠다. 면서 이사를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 면적이 늘어난다고 해서 서울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등식은 좀 성립되지가 않고요. 지금도 한 20년 동안 보면 서울 인구는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지금은 1,000만 명이 넘지 않는 상황이고 경기도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 발전이 후퇴했다 아니면 발전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입장에서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김포시가 서울에 들어가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훼손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서울에 있는 구들을 지방자치를 위해서 서울에 속한 23개 구를 다 경기도 산하시로 만들면 지방자치가 강화되는가 했을 때 이건 또 아니기 때문에 지역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천윤길 편집장 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자 우리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정구역 체제 개편 논의가 이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안동과 예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기초지자체들 간의 이 통합 방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권이 일치하는 읍면 단위와 광역도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광역단체를 유지하고 기초시군은 없애고 읍면 단위로 개편하는 이 방안이 읍면 위에 시군을 빼고 그냥 광역 단 예를 들어서 뭐 경상북도 안동시를 빼고 그 밑에 뭐 무슨 동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 동 단위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역단체를 없애고 지금의 기초단체 몇 개를 묶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네, 핵심은 이게 지역균형 발전에 어떤 점이 용이한가 놓고 좀 평가해야 되는데 안동 예천 행정통합 논의에서도 이 부분이 좀 빠진 채로 생활권만 통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복잡하네요. 행정구역 이 통합 얘기가 말씀 들어보니까. 자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행정구역 체계 이 개편 얘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수도권의 선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수도 이전 공약으로 이 재미를 좀 봤다 이 이야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걸 좀 떠올린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게 집권 여당이라면 지금 좀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아마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이게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인지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전략인지 충분히 구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좀 연구하고 논의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제 총선 임박해서 어떻게 좀 국면 전환해보자 그냥 툭 또 내뱉은 건 아닌지.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